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일국 양제 원칙까지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반발한 중국은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언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G2 패권 전쟁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또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영찬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가 중국의 지금 전인대를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열렸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이상 늦춰진 거죠? 네, 2달 반 지연됐다가 오늘 개막이 네.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포인트는 세 가지와 관련된 핵심 이슈가 있었고요. 한 가지 뜨거운 감자를 전 세계에 지금 던졌습니다. 네. 예. 우선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성장률 자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이 잘해야 1.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봤고요. 중국 언론들조차도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네. 중국이 볼 때는 디커플링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망 재구축, 또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성장률 자체를 발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3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고요. 또 내년에는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는 만큼 성장률 자체를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중국은 성장률 자체가 아무래도 고용 안정, 사회 안정, 그리고 기업 지원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7천만 명의 실업자가 있고요. 또 1% 성장이 올라갈 때마다 고용이 200만 명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 그 3분기, 4분기에 중국이 10%씩 성장을 해야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3% 성장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과거 리먼 쇼크 때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비 기업이 그대로 삼아서 나중에 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표준 2035 전략, 그리고 신형 인프라 사업, 그리고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홍콩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을 이제 추진한다고 했던 만큼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예. 네. 코로나19에 따른 이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이 성장률 전망치를 잡지를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먼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마저 본다고 해도 지난 2달 동안에 나온 예상치를 본다면은 가장 낮은 것은 마이너스 6%, 가장 높은 거는 플러스 1.5%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예측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라면은 그래도 몇 퍼센트 될 거다, 뭐 추측이라도 그냥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추측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아무리 추측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숫자를 제시하는 게 보통인데 네. 그런데 이걸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좀 정치적인 이유. 지금 조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6.0 내지 6.5%를 달성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계속 중국 뿐만이 아니라 국제 언론들이 그러면 6.0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뭐 11월, 12월까지 그냥 어떻게 될 거냐 그냥 계속 그렇게 봤다가 간신히 6.1% 했다. 그래가지고서 너무나 좀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좀 리얼리스틱한, 좀 실질적인 그런 예측이 나온다면 너무나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가는 대로 가보자. 그리고 네. 그 대신 실업률을 줄이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좀 더 전력을 해보자. 그런 예.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 그 첨단 기술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지금 발표가 된 겁니까? 네. 예, 그냥 그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또 그리고 첨단에 대해서 한 1,73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넣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제일 불만이 큰 게 이 기술,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 연구 문제 사업인데 그걸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중국인 그 국내 국민들한테 지금 제시해서 우리는 미국에 너무 밀리지 않겠다.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 아무리 밀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조 소장님 보기에는 미국은 뭐 중국 때리기 아주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미 이제 화해를 전 세계로부터 마치 고립시킬 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을 배제시키는 이른바 세계 공급 체인,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는 미국의 전략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뭐 미중 간에는 험한 말씀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지금은 서로 약점을 찾아서 한 대씩 먼저 코피를 터트리는 작전을 쓰고 있는데요. 서로 가장 아픈 곳을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화해가 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든지 퀄컴, 시스코 시스템즈, 보잉 같은 부분이 됩니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영린을 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홍콩과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위구르나 티벳법 과 같은 것도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와서 5월 27일 날 정도 캐나다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화해 부회장 멍완저우 부회장과 관련해서 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화해의 그 설립자의 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이면은 홍콩에서는 육사 천안문 기념 그 집회가 빅토리아 공원에서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6월 10일과 12일 날 같은 경우에는 G7 정상들이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중국 배상뿐만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은 서로가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서로가 갈등이라든지 충돌로 발전할 소지가 크고요. 이렇게 되면 뭐 국제 그 상황에서 협력보다는 뭐 이변과 급변, 반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이발 사태가 신냉전이라고 하는 블랙홀로 전 세계가 빨려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중 한쪽이 경제가 파탄이 나든지 아니면 중국이 일본처럼 트럼프의 애완견 노릇을 할 때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든 밝히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타이트로프 그러니까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치우치게 보이면 너무 그 소위 그 지금 조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완견처럼 보이면은 국내 지도력 국내에서 완전히 지지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은 또 지금 문제를 악화시킬 거니까 상당히 좀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시진핑이 조금 더 화해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뭐 리커창이나 뭐 대변인들이 좀 더 강경하게 나올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교부든지 그런 대변인들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을 서로 펴고 주고받는 있거든요. 말은 아주 험악하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나오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쪽은 화해적인 말을 하고 한쪽은 공격적인 말을 해가지고선 이걸 어떻게 좀 지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여기서 두 개의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트럼프의 재선입니다. 재선에 지금 중국을 계속 때리는 게 트럼프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그 재선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 코로나 독감 때문에 그 전 세계에서 좀 중국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이 때렸다가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그 주식시장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되니까 또 트럼프도 화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주식시장, 미국 국제 주식시장,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런 냉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에 코로나 독감이 만약 좀 더 악화된다면 지금 미국이 대부분 전염병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좀 너무 조기에 그 지금 경제를 풀었다고 얘기하니까요. 만약 코로나 독감에 따른 감염률하고 치사율이 높아진다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주식시장이 좀 더 불안정해진다면은 오히려 화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근데 그런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특히 홍콩 항생지수가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이제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논의가 이제 전인대에 제출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곁들여서 미국에서 외국기업 책임법으로 중국의 기업들에 상장된 거를 뭐 거의 쫓아낼 듯한 그런 법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시장에는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국가보안법을 전인대에서 이제 발의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2달 뒤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위를 하거나 홍콩 정부의 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면은 최대 30년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만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92년도에 만들어진 홍콩 특별법에 의해서 비자라든지 그 방문과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무역항의 지위를 일부 삭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개발도상국 지위를 뺏는 문제들이 이제 지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헥시트, 그러니까 홍콩에서 많은 자본들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중국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국제 질서에도 커다란 변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조금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인권주의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도구로 쓰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 도구를 계속 쓰겠느냐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주식시장이 너무 혼란스럽게 된다면은 뭐 전에도 이런 인권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가 저 중국하고 무역협정을 1차 무역협정을 맺으니까 또다시 수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구화로 쓸 거냐 그거는 아직까지 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쓸지. 네. 지금 미국 그 외국 기업 책임법으로 미국 증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대응 방침이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주식시장으로 갈 수가 있다. 홍콩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지만 지금 보안법 문제 때문에 홍콩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런던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역시 얼마나 진짜 저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추진할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미지수가 있는 게 11월에 이제 재선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거냐 아니면은 바뀔 거냐. 지금 그 미국 내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국방기에는 확실히 저 그 냉전까지 가자는 그런 그 의지가 확실한 것 같지만은 경제계에서는 아직도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게 아직 교통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 강경하게 나가는 게 더 유리할까 아니면 무역 협정을 준수하게 해가지고선 11월에 재선 치는 게 더 유리한가 이게 아직도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재선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미중 간에 어떤 방식을 트럼프가 택할 것 같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역사적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과거 19세기 후반을 보면은 영국이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패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해저 케이블망을 통해서 전신망을 세계에 보급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인공위성이라든지 인터넷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이것을 본따서 21세기 패권과 관련해서는 육지에서는 화해 통신 기기를 깔고 있고요. 해상에서는 화해의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깔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는 북두라는 GPS 위성을 통해서 깔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의 기술 국위를 놔뒀다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태롭게 하고요. 또 미국의 시장 경제보다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중국의 시장을 보면 혁신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겁니다. 또 규모 면에서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화해와 관련해서는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아예 틀어막겠다는 게 미국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국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21세기형 코콤이라 해서 대공산권 수출 통제가 발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거와 관련해는 아무래도 미국 기술이라든지 미국 표준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제3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수출하거나 기술 협력을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아주 폭넓게 그물망을 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융 부분에서도 디커플링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점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커지고 중국의 그 반발도 이전보다는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대만의 그 파운드리 업체 TSMC가 화웨이 주문을 받지 마라 미국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한테도 그 영향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당장은 뭐 시스템 반도체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큰 영향은 없지만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 2035년에는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전략은 아무래도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그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받아서 생산을 했지만 이제 문제는 화웨이 자체가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8조 원 이상,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조 원 정도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 편에서 중국 때리게 나서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다른 IT 기업들이 우리한테 주문을 넣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독자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그 부침에 많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네. 삼성도 그래가지고선 조금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외국에 있는 삼성 공장을 보면은 미국에도 지금 오스틴 같은 데서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시안 같은 데서 공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절묘하게 그냥 양쪽에 지금 발걸이를 하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국방 측에서는 확실히 냉전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고립화를 시키려고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전략이 바뀔까? 여기에 대해서 뭐 국방 쪽에서는 계속 고립화로 나갈 거고 민주당도 뭐 중국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같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처럼 싸움을 그냥 완전히 그냥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뭐 다른 기업들이든 일단은 좀 가만히 조용히 그냥 11월까지 좀 버텨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예. 그 미국의 중국 대리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조금씩 올라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49%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같은 현상은 아무래도 현재 경제 사정도 안 좋고요. 코로나 대응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9만 명 넘게 사망을 했고요. 또 3,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의 그 66%는 중국이 싫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중국 때리기를 할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은 올라오고 바이든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11월 3일이죠. 대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먹혀들이는 정책이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나 코로나 그 독감에 대한 대응이 일관성이 없었고 그다음에 유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그 지지율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먹혀들이지 않았다가 지금 중국을 때리니까 좀 먹혀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운명에 공화당까지 달려 있으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도 지금 그 중국 때리기를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이 전통적으로는 국방기하고도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국방기에서는 진짜 그 진심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중국 때리기가 유일한 그런 그 재선에 대한 전략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좀 그 주식 시장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무역 협정이 지켜지느냐 그게 더 나중에 좀 더 우선선이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중국 때리기가 좀 더 자기 재선에 유리할 거냐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두 나라가 우리를 포함한 이제 동맹국의 지지를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말이 지지지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수석 같은 경우에는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미국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윈윈이 될 때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공장이 시장을 이기는 적이 있느냐고 이야기 반문할 정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뭐 홍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만 문제도 사사건건 충돌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뭐 콩이나 뭐 쇠고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제동을 걸 수도 있고요. 뭐 히토리 문제도 있겠고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국 금융기관들의 중국 진출하는 것도 좀 보이지 않는 장벽을 통해서 좀 계속 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갈등 관계가 고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해의 제재망에 한국이 들어오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전화를 하고 그 시주석 같은 건 최근 한 달간 20개국 정상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중국 편에 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을 놓고 양쪽이 그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프랑스처럼 제3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특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양다리를 걸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도 깊어질 것입니다. 네, 예. 양쪽에 어느 한쪽에 서야 된다고 할 때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가치 동맹을 구상하는 그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상한다는데 그 구상은 어떤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네. 프로스페리티 이코노믹 네트워크라고 뭐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좀 갑자기 나오니까 지금 이게 경제 공동체가 될지 아니면은 국방 경제 그 합동체가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상태고 지금 한 가지 의심할 필요가 좀 있는 거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경제 측에서 그런 의지로 TPP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트럼프 자체가 이 TPP를 탈퇴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 EPN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이냐, 어떤 틀을 잘 거냐, 그거는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EPN 같은 게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급하니까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뭐 언급이 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그래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지 그것도 또 좀 미지수입니다. 이제 재선이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선 좀 일단은 미국이 던진 얘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올 의지가 있을까 그런 실험용으로 일단은 던져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까 말씀하신 외교는 미국이고 경제는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 그 중국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선택지가 상당히 좁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정치 체제 그리고 경제 구조 그리고 뭐 사상이라든지 뭐 철학을 봤을 경우에 미국과 중국 편 어느 쪽이 더 가까우냐를 보면은 현재는 미국의 의존을 하루라도 벗어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국방뿐만 아니라 의료 그리고 뭐 국제 그 외환시장 흐름도 그렇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편을 짜가지고 뭐 중국의 꿈이냐 인류의 꿈이냐를 놓고 대결할 거고요. 이 문제는 문명 충돌뿐만 아니라 문화 충돌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조업의 25%를 해외에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 생산분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화웨이 제재처럼 우리도 중국 생산 비중을 앞으로 빠른 속도로 좀 내려야 되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양쪽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우리의 그 중립적인 상황을 최대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만 합치면은 그래도 벌써 그냥 한 세계 경제 40% 정도 잡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출할 대상이 뭐냐? 뭐 유럽하고 인도 그리고 어쩌면은 뭐 인도네시아 그 정도인데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는 뭐 인구는 많지만은 저 경제 규모는 작고 인도도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진출하려고 하지만은 그냥 진출에 그렇게 좀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한EU FTA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새 시장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 한 50년 정도까지 얘기했죠. 옛날에 미국에 너무 의존한다. 지금은 너무 중국에 너무 의존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새 시장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간에 지금 사실상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지금 휴지기 상태였잖아요. 예. 휴지기 상태에서 화해를 통해서 지금 아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러면 1차에서 합의한 그런 약속이 지금 지켜지질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일단 아직 시한이 안 됐거든요. 시한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중국 측에서는 충분히 그냥 우리가 이제 계속 할 거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리 커장도 뭐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자기네들은 이 1차 협정을 지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지금 중국이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그만큼 많이 수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보도들 보면은 한국하고 미국의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수입을 하고 싶다고 해도 지금 운송 그 여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하나는 미국 자체도 중국에 이렇게 많은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의문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농업 같은 데서 대두 같은 거를 중국에 보낼 때 미국에 충분한 대두량 지금 생산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선 여러 이유로 지금 무역 협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야지 자기가 뭐 재선할 때 예. 중국을 이렇게 굽혔다. 그렇게 예.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또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